안녕하십니까?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98번째 이야기입니다. 8월 중순부터 연소자들의 작년 말 기준 보유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해명자료 안내를 전국 각 세무서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문의가 엄청 많거든요. 전화 상담만으로도 10살 미만의 자녀부터 25세에 이르기까지 해명자료를 받은 자녀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식 취득자금 소명은 가족별로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모든 케이스를 설명드리긴 어렵겠으나 큰 틀에서 소명하는 방식의 방향성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모든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 방식은 비슷한데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최초 투입된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둘째, 최초 자금에서 자산가치 상승분을 더하면 특정 시점의 평가액이 딱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초 투입된 자금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득 없는 어린 자녀가 주식 취득을 위한 현금이 어디서 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녀의 최초 투입 자금 원천은 1. 증여세 신고된 현금 2. 실제 증여한 거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현금 3. 태어나서부터 모은 용돈 4. 부모의 돈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빌려 운용하는 사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신고된 현금으로 자녀 계좌에서 주식 투자해서 작년 말 기준의 주식 가치가 된 거라면 일단 큰 문제없는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게 되는 과정만 소명하면 취득자금 원천 자체는 증여세 신고된 거니까 증여세 무신고 혐의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신고되지 않은 자금과 용돈을 모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용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었는데 용돈이라는 것은 생활비, 학비 등 실제 소비 지출하는 데 쓰라고 받는 돈이므로 이를 모았다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의 목적으로 부모가 현금을 주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용돈을 모아 주식을 산 경우 모두 어쨌든 신고되지 않은 현금이 최초 취득자금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무신고 혐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작년 말 기준의 주식 보유액에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최초 투입 자금을 찾아낸 후 그 자금을 증여로 시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몰랐으면 모를까 해명 자료까지 보낸 것은 증여 혐의가 있어 보이니까 소명해봐라 라는 건데 이를 두고 다른 사유를 가져다 붙여서 이야기를 꾸며봤자 뻔한 이야기가 되니까 어차피 증여세가 추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작년 말 보유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보다야 최초 원천이 되는 자금을 찾아내서 그 금액으로 증여세 추징되는 게 적을 것입니다. 끝으로 실제 부모의 자금으로 증여 목적 없이 자녀 명의 계좌만 빌려서 운용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에 해당한다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 여기에는 단순 현금 증여 문제가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혐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의 시각은 굳이 자기 돈으로 다른 사람 계좌를 활용한 것에 나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가장 큰 사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될 것이 우려되어 분산시키기 위해 자녀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여이제 규정에서 요건으로 삼는 조세피 목적이 있는 것이죠. 최초 자금이 사실상 부모 돈이고 아이의 계좌만 활용했다. 그러니까 작년 말 보유한 주식도 아이의 이름으로 있을 뿐이지 부모인 내 재산이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 문제를 시인하게 되는 꼴이어서 조세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증여세 과세가 안 될 테고 이게 어려울 것 같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 최초 자금이 자녀에게 단순 현금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겁니다. 금전을 자녀에게 대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 보는 건 어떤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채무인데 이는 자녀의 채무부담 능력을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대부분 연소자들이라는 점과 그동안 당연히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와서 금전의 대여로 소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식평가액의 규모를 고려해봐야 할 테지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꾸며서 소명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만 처음에 가정한 대로 각 가족들에게 놓인 상황이 너무도 다양해서 직접 소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세무사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업무는 금융자산에 익숙치 않아서 최초 자금을 찾아내고 가치상승분을 발라낸 후 문제가 된 시점에 주식가치와 맞추는 작업이 어려워서 맞지 않으려는 세무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서 제휴된 세무법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아무래도 제휴세무법인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세무사를 검색하면 대부분 홍보이므로 모든 업무를 다 잘한다고 써놨을 테니까요. 최초 자금에 대한 문제를 다뤄봤으니 곧이어 다음 영상에서는 최초 시점부터 문제가 된 2020년 12월 31일의 주식 보유액이 되는 과정을 소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98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